미국이 어제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불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양국 모두 몇 차례 더 관세 폭탄을 놓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계속되는 무역 분쟁 여파로 우리 수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미중 간 유의미한 협상이 가능한지 또 우리 경제 타격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어제부터 중국과 또 미국이 예고를 했던 것처럼 상대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건에 대해서 사실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희망을 좀 보여줘서 유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 실제 9월 1일부터 해서 이 1,120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출품에 미국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15%의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이 그 전의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지 하고 다른 것은 소비재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맞받아 쳐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콩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그리고 중국산 자동차 유예했던 것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겠다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전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소비재 분야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야 지금 일당 독재 국가이니까 중국에서 어떤 당국이 수출 관세를 부과해서 소비자한테 그 관세가 전가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불만이 있어도 좀 참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특히 이번 소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일 큰 시즌 추수감사절 11월 달 말에 있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휴가가 있고 사실 이런 소비 시즌에 선물용으로 중국산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이제 구매하게 되는데 여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실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한 500불 이상, 540불 정도의 그런 각 가정마다의 그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런던 정경대학이는 뉴욕타임즈의 이런 인터뷰 같은 데서 분석된 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다 되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보느냐를 보니까 이런 정도의 부담 굉장히 큰 것이고 이것은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번 미국 정권, 트럼프 정권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이 부담이 그대로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중국 소비자들의 타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타격은 사실 중국이 가장 소비자 물가에서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 돼지고기예요. 중국의 주식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작물이라는 것이 콩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작물 같은 걸 먹죠. 그래서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이 중국이고 그 중국의 돼지고기에 먹일 사료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의 콩을 수입하는 곳이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이 중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중국에도 역시 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은 미국의 트럼프의 지지층인 중서부의 이 농작물 지대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들에 대한 타격은 영향이 미국만큼 크지는 않고 그에 대비해서 이번 관세 부과에서 맞대응한 중국의 조치는 트럼프의 텃밭을 노리는 정밀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관세를 갖고 전쟁을 한다는 게 양국 모두에게 어쨌든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좀 이 실마리를 찾아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매기기 전에 지난달 29일쯤에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기대감이 좀 커졌었는데 이거 무슨 의도였고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그에 대해서 많이들 희망을 가지고 다른 급이라면 지금은
USTR의 그 뭐 고위급 예, 쪽으로. 고위급 하고 류허 부총리 같은 이 중국의 협상 당사국자 그쵸. 간의 이 협상인데 그와 다른 급이라고 하면 사실 최고위 지도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아마 예. 바로 이런 협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정상회담처럼.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아. 껑샹이라는 외교부 대변인이라든지 별로 그런 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 없이 우리는 열심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이 정도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당국자들도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이는 이제 트럼프의 그동안의 협상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네. 아마도 구체적인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 보다는 네. 아마 어떤 협상의 카드 혹은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흘리는 정도이지 않을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양국이 관세를 서로 부과하게 되면서 9월에 양국 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뭐 이것도 좀 전망이 어둡다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지난 5월달에 이게 교착이 되면서 말이죠. 그렇죠. 좀 협상이 계속 잘 진행되고 이럴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5월달 이후에 2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즉 안 믿어요. 그리고 9월달 협상에 대해서도 사실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에 관세 부과가 추가적으로 실제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협상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 혹시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10월 1일은 중국의 70주년, 건국 70주년 그 건국 기념일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국가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 같은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한치도 밀리는 거를 보일 수가 없어요. 중국 내부의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협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밀리지 말고 맞대응하라 이런 강공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서 협상 가능성은 낮다. 그 실제 회의가 회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더라도 협상에서 뭐 아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벌써 진행이 된 지가 1년이 넘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미국이 워낙 들 수 있는 카드도 많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이 좀 끌려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굉장히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건국기념일이나 이런 이벤트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사실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지난해 초에 1년 전, 이미 1년 전 이상 전에 시작을 할 때는 중국이 반성하자, 우리가 너무 나댔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제조 2025라고 한 2025년까지 세계 1위 수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미래 산업을 먹거리를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선도 국가로 챙기겠다. 이런 전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기술 탈취 문제가 미국을 자극했죠. 두 번째는 1대1로 전략이라고 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듯이 보였던 글로벌 경영 전략 이런 것을 중국이 내놓으면서 이것은 좀 약간 패권주의적인 부상 전략이 아니냐라고 해서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베이타이허 같은 중국의 전략을 짜는 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중하자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실체가 원래 이런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공격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역의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런 정도였으면 중국이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국의 아주 국가 체제의 본원적인 그 근간부터 흔드는 국가 전략의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강공으로 나서기로 시작한 거 올해 5월 달부터였어요. 올해 5월 달에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면서부터 중국은 신대장정, 앞으로 10년간도 좋다. 우리가 피해를 봐도 좋고 우리 소비자는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과거 5년 전은 후퇴해도 좋은데 우리는 앞으로 한 미국과 10년간은 그냥 싸울 생각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고 이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중국의 공산당의 공자라고 하는 중국 당서열, 공산당 서열 5위인 왕후닝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예요. 그래서 그의 선도하에 지금 전체가 사상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홍콩 시위도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 시위가 미중 무역 협상을 막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는 뭐 이 시위의 배후를 뭐 미국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죠, 지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분명히 홍콩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홍콩 시민들이 불평등이 중국이 지배한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던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그것이 그 동력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의 시위의 진행 양상과 조직력 그리고 자원이나 선전선동의 전술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지금 20대 뭐 이런 학생들이 조직해서 우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국 정부와 중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고 실제 미국 대사관에서의 이런 그 선전선동 담당자와 시위의 지도부가 만나는 이런 장면이 찍혀가지고 보도가 되고 이에 대한 이제 공표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었죠. 즉 어떤 그런 정도의 미국의 의도도 좀 개입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일국 양제에서 밀릴 수 없다는 점 이런 데서 미국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서 홍콩 시위는 원래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네. 여기 어떤 좀 개입이 미국의 그러네요. 개입이 있다라는 중국의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군의 장갑차랑 군용 트럭이 홍콩에 진입했다 이런 보도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그럼 홍콩 시위 사태에서 이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인데 사실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일국 양제는 실제로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등소평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위협이 될 만한 홍콩을 무력으로 군으로 밟아 누르는 이런 모습을 중국이 보이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래서 군이 개입해서 무력 진압하는 것은 아마 저는 위협용일 것이다. 그런 카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길 빌고 무장경찰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장경찰 병력이 션전에 굉장히 집결해 있는데 그 지하철이나 다리로 5분 거리, 10분 거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만약에 이 시위가 폭력 양상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테러다라고 규정을 한 이상 이것이 폭력 시위의 양상을 띠거나 한다면 정말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피해가 돌아오잖아요. 우리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수출도 뭐 아까 저희 기자도 보도했지만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일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했다고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걸 그만두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2년 이상에서 4, 5년, 6년 이렇게 끌고 갈 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보다 더 길게 보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더 피해가 크더라도 우리가 아까 뭐 10년 얘기까지도 하셨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그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예. 중국에서는 실제로 신대장정 10년간이라도 싸울 수 있다. 20년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의 관계, 즉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시 정상화되는 관계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처럼 미국에 대한 무역이나 특히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처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밸류 그 가치 사슬에서 다시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산업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굉장히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네. 이런 별로 안 좋은 소식들 그리고 트럼프 리세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실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을 기점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까 봐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잘 선택해서 우리 산업이나 어떤 경제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을 해나갈 것인지 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제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전쟁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일본 수출 규제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의존도를 좀 낮추고 좀 다변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3국 이제 순방에 돌입하고 남방 정책에 대한 좀 강화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던 이것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굉장히 글로벌 밸류체인 세계 최고의 이런 협력 관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공조가 깨지는 여러 외부의 요인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 같은 것은 사실 우리의 글로벌 정책 중에서 신북방 정책과 양대축인데 신북방 정책은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외부적 요인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신남방 정책은 지금 오늘도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지역들하고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 특히 또 중국이 베트남과 바로 연결돼 있는 광서 장족 자치구의 난닝이라고 하는 허브를 이용한 중국과의 살아있던 글로벌 밸류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도 될 수 있고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남방 정책에 힘을 좀 기울여 가지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대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